이것은 브라질의 외딴 섬에서 원주민들에게 둘러싸인 차에 혼자 살아남은 한 여성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지 못했지만 끔찍한 생각들이 그녀를 사로잡았고 자신이 노예가 되어 부족의 욕망을 채우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음식도, 옷도, 공통된 언어도 없이 그녀가 확신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는 이전의 삶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떻게 그곳에 가게 되었을까요? 누가 그녀를 구했을까요? 그리고 그 섬에서 7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1930년대 말 서울의 종로 거리에는 신문 파는 소년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전쟁의 기운이 아시아와 유럽에서 서서히 번져나가던 그 시절, 김연희라는 젊은 여인은 마음 한구석에 애틋한 결심을 품고 있었다. 어려서부터 간호사가 되고 싶어 붕대를 감는 법부터 배웠고 병약한 이웃 노인들을 돌보며 연민과 책임감을 동시에 길렀다. 그녀에게는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악착같이 책을 구해 읽으며 지식을 쌓던 근성이 있었다. 전란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불안감이 짙어질수록 오히려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멀리 떨어진 곳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가야 한다는 굳건한 의지가 자리 잡았다. 당시 서울에서 간호직으로 일하는 젊은 여성에게 해외 파견이라는 건 전혀 흔치 않은 일이었다. 가족들은 걱정이 앞섰지만 연희는 의연히 결심을 밝혔다. 제가 가진 이 기술과 마음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게 제 인생의 의미일 거예요.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일이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다는 포부였다. 마침내 그녀는 남미 어딘가에서 의약품과 지원 인력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일정 기간 국제의료단에 합류하기로 결심했다. 중앙청 인근의 좁은 병원에서 어깨 너머로 배운 간단한 수술 보조와 붕대 감기 기술, 환자를 안심시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전부였지만 그녀는 봉사라는 한 단어가 주는 소중함을 알기에 망설임이 없었다. 가족에게서 받은 작은 부적과 포대기 안에 간직한 약간의 자금이 전 재산이었다. 그래도 이 여정은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이라 믿었다. 서울을 떠나 부산항까지 기차로 이동하는 내내 창밖으로는 논밭과 시골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불안과 설렘이 교차하며 그녀는 낯선 땅에서 마주할 가능성들을 상상했다. 혹독한 환경일 수도 있지만 그곳에서 분명 의미 있는 일을 해낼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있었다. 이 땅이 아니라도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를 살핀다면 그게 곧 나의 길이겠지.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부산항에 도착하자 육중한 배가 부두에 정박해 있었다. 연희는 처음 보는 거대한 증기선의 철제 외벽을 손으로 살짝 만져보고 이내 뱃머리 쪽에 새겨진 영어 글자를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승선 전에 항구 주변 시장에서 건어물과 말린 과일을 조금 샀고 간호일지를 적을 작은 수첩과 필기구도 여분으로 챙겼다. 선원들은 그녀처럼 동양 여자 혼자서 태평양과 대서양을 횡단한다는 사실을 신기하게 생각하는 듯했다. 어떤 이는 너그러운 미소를 보냈고 또 다른 이들은 그저 호기심 반 의구심 반의 시선이었다. 배에 오르자 선실 내부는 좁고 침상도 딱딱했지만 연희는 한숨 돌릴 새도 없이 의료품 점검이나 간단한 통역 보조를 맡아야 했다. 함께 배를 타는 국제의료봉사단은 대부분 서양인이었고 몇몇 일본인과 중국인 지원자도 섞여 있었다. 하지만 한국인 여성은 오직 그녀 혼자였다. 오로지 굳은 신념과 용기 그리고 배움에 대한 열망으로 움직이는 그녀에게 세상은 아직 낯설고 거칠어 보였다. 밤이 되면 부산항의 불빛이 서서히 멀어지면서 마치 그녀의 새로운 인생이 바다 너머로 열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갑판 위에서 옷깃을 여미고 밤바다를 바라보았다. 검푸른 물결 너머로 달빛이 비치고 마음은 두근거렸다. 이곳에서부터 그녀의 운명은 어떻게 펼쳐질까? 막연한 두려움과 한껏 부푼 기대가 교차하는 순간 연희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이 길을 선택했으니 어떤 풍파라도 맞서야 해. 그러나 그녀가 예상치 못한 것은 향후 그녀가 맞닥뜨릴 고난이 평범한 어려움이나 질병 치료가 아니라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엄청난 시련이었다는 점이다. 아직은 누구도 모른다. 바다 저편에 펼쳐질 파란만장한 경험과 그녀를 옥죄어 오는 조용한 공포가 시작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운명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가 그 운명의 파도 속으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든 아니든
배는 점점 더 멀리 새로운 대륙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며칠 후 태평양을 거쳐 대서양으로 접어들 무렵 배 안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다. 세계 곳곳에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는 소식이 무전으로 전해졌고 의료봉사단 사이에는 우려 섞인 대화가 오갔다. 대부분이 남미 해안까지만 무사히 닿으면 괜찮을 것이라며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누구도 전시의 마음을 놓을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희는 간간히 파도에 흔들리는 배 안에서도 간호도구를 정리하고 기본 진단법을 복습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배가 갑자기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굉음과 함께 누군가 피격이다라고 고함을 질렀다. 잠에서 덜 깬 연희는 본능적으로 구급 가방을 움켜쥔 채 선실 밖으로 뛰쳐나갔다. 갑판 위는 이미 아수라장이었다. 어둠 속에서 어딘가로부터 포탄이 날아온 것 같았고 승무원과 의료진은 허둥지둥 구명보트를 준비하고 있었다. 연희는 기관실 부근에서 부상당한 선원을 발견하고 재빨리 응급처치를 했다. 어딘가에 무장함이 있는 모양이요. 우리가 민간 선박인데도 공격을 받다니. 부상당한 선원은 흐릿한 의식 중에 중얼거렸다. 배는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침몰해가고 있었다. 기관이 망가졌는지 동력이 끊기고 연기가 피어올랐다.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떠있는 구명정을 찾아 타거나 부유물이라도 붙들고 바다에 뛰어들었다. 연희도 가까스로 구명정에 올라탔다. 간신히 같이 탔던 사람들 중에는 서양 의사 몇 명과 일본인 통역사, 그리고 몇몇 선원들이 있었다. 이미 파편에 맞아 크게 다친 이들도 덜어 있었다. 동틀 무렵 그들은 망망대해 위에 표류하고 있었다. 배에서 나온 물자와 약간의 식량만이 전부였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누군가가 조용히 중얼댔고 대답할 사람은 없었다. 나침반이 고장나 방향조차 잡기 힘들었다. 연희는 다친 이들을 돌보느라 바빴지만 불현듯 마음 한구석에 엄습하는 두려움을 떨칠 수 없었다. 가족들의 얼굴이 아른거렸고 그토록 품어왔던 희망이 무색해지는 상황이 두렵기도 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구명정 안에 있던 사람들은 지쳐갔고 식량과 식수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어느 날 새벽 희미하게 지평선 너머에 섬 같은 게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엔 모두 눈을 의심했지만 점점 해가 뜨며 윤곽이 뚜렷해졌다. 나무가 빼곡히 들어선 녹음과 백사장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그제야 안도하며 헝클어진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살았다. 누군가 터져나오는 탄식을 했다. 해안가에 다다르자 누군가가 먼저 뛰어내려 간신히 모래사장에 몸을 뉘었다. 연희 역시 땅을 밟자마자 모래를 움켜쥐고 떨리는 손으로 이마에 땀을 훔쳤다. 선원들은 이 섬이 남미 어딘가의 외딴 지역일 것이라 추측했다. 그러나 식량과 물자가 바닥난 이상 그들은 여기서 어떻게든 생존 방법을 찾아야 했다. 가까스로 손을 맞잡고 서로에게 의지하던 그들 앞에 뜻밖의 존재가 나타났다. 눈 위에 문신으로 보이는 흔적을 가진 원주민들이 나무숲 가장자리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다.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하지만 경계의 눈빛도 숨기지 않은 채 연희는 상처받은 동료들을 걱정하면서도 이들은 과연 적일까 동질감을 나눌 수 있는 존재일까 깊은 혼란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 아직까지는 아무런 적대 행위가 없었으나 이 미지의 땅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섬에 상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표류자들은 놀랍게도 극심한 적대가 아니라 조심스러운 환대를 경험하게 되었다. 문신과 깃털 장식을 한 원주민들은 무리를 이루어 다가왔고 손짓발짓으로 의사소통을 시도했다. 배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은 일단 스스로 무기를 내려놓고 경계심을 낮췄다. 그때 키가 작고 주름 가득한 얼굴의 노인이 무리 속에서 나왔다. 연희는 그 노인을 보자 묘하게 편안한 느낌을 받았다. 주위의 원주민들도 그를 받들듯 따라 움직였으니 그가 바로 이 섬을 다스리는 주장, 곧 카치카 족장으로 보였다. 그 노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비록 서로 말이 통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표정과 제스처로 표류자들을 달래고 부상자를 살펴보도록 지시했다. 연희는 간호용 붕대와 소독약을 꺼내어 다친 동료들에게 응급처치를 해주었다. 그 모습을 본 원주민들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다가와 그녀가 쓰는 하얀 청화 의약품 냄새를 신기해했다. 연희는 굳어진 표정 사이로 자신도 모르게 안도감을 느꼈다. 사나운 전투민족이라기보다는 일단 생존을 위해 서로를 살피는 이들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섬 깊숙이 들어가니 나무와 덩굴이 얽힌 숲과
작은 가을이 있었다. 그리고 숲의 공터를 중심으로 움집과 초가 비슷한 가옥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그곳이 바로 이들의 마을이었다. 카치카는 속삭이듯 주위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렸고 이내 도토리나 열대 과일 같은 음식들이 나무십 바구니에 담겨 나타났다. 굶주린 표류자들에게는 그것이 무엇이든 감사할 뿐이었다. 연희는 비록 이 열매들이 처음 보는 것이지만 혹시 독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함과 먹지 않으면 금방 쓰러질 수도 있다는 절박함 사이에서 갈등했다. 결국 주변 원주민들이 먹는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한 입을 뗐다. 단맛이 감돌자 가슴이 뛰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다. 카치카의 안내로 표류자들은 임시로 몸을 누일 공간을 얻었다. 비록 바닥은 단단한 흙이고 덮개는 가죽천에 불과했지만 적어도 밤을 비바람으로부터 피할 수 있으리라 여겨졌다. 연희는 집 위에 앉아 부상자들의 상태를 다시 한번 살폈다. 다행히 큰 상처를 입은 이들은 없었지만 감염 위험이 크니 주기적으로 소독이 필요했다. 문제는 약품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섬 곳곳을 둘러보면 약초나 치료에 쓸만한 식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환경에서 무엇이 약이 되고 독이 되는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그런데도 일단 오늘의 가장 큰 위기는 넘은 듯 보였다. 다른 사람들도 다소간 안정을 찾은 모습이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조금씩 고개를 들었다. 바로 식량 문제였다. 원주민 마을에는 그다지 풍족한 자원이 없어 보였다. 몇몇 전사가 사냥에서 돌아오면 그날의 고기나 생선을 식구들과 나눠 먹는 형식이었고 갑자기 늘어난 외지인들을 매일같이 먹여 살릴 수 있을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서로 어깨를 곁고 일손을 보태고자 애썼다. 남자들은 사냥을 따라가려고 했지만 섬의 정글 환경과 원주민들의 전통 도구 사용법에 익숙지 않아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 연희는 원주민들이 가끔 앓는 열병과 상처를 살피면서 신뢰를 얻으려 노력했다. 그 모습에 카치카는 깊은 눈으로 연희를 바라보았고 그녀 역시 노인의 시선 속에서 묘한 온정을 느꼈다. 이것이 평화로운 교류의 시작일지 아니면 더 큰 갈등이 시작되는 서막일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다만 바깥 세상의 전란에서 간신히 도망쳐온 사람들에게 이 섬은 처음엔 낯설지만 은근히 따뜻한 안식처가 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안정이 오래 갈 수 있을지 그 누구도 확답하기 어려웠다. 시간이 흐르면서 표류자들과 원주민 사이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섬에 도착한 지 한 달가량이 지난 어느 날 사냥에서 돌아온 원주민 전사들은 예상보다 적은 양의 고기만을 가져왔다. 이미 줄어든 배급량에 적응해 가던 표류자들 중 몇몇은 불만을 표출했고 원주민 쪽에서도 그들을 달갑지 않아 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특히 젊은 전사 중 한 명인 도산이라 불리는 인물의 태도가 거칠게 변했다. 그는 날렵한 몸짓으로 활과 화살을 사용해 사냥 기술을 뽐내며 마을에서 상당한 존경을 받는 듯했다. 그가 카치카의 신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했으나 최근 들어 그의 눈빛에는 어딘가 불안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자꾸만 불어난 외지인들이 마을의 식량을 축내고 있다는 불만이 마을 내부에서도 피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연희는 그런 분위기를 감지하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녀는 의사와 함께 병에 걸린 원주민 아이들을 돌보며 이 섬의 풍토병에 대해 조금씩 이해를 넓혀가고 있었다. 그러나 의약품은 점점 고갈되어 이대로면 외지인뿐 아니라 원주민조차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었다. 사실상 모든 이가 궁핍과 질병, 그리고 영양 부족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마을의 한 모닥 불가 근처에서 갈등이 폭발하는 일이 벌어졌다. 배에서 살아남은 남자 중 일부가 원주민들이 사냥한 고기를 나눌 때 자신의 몫이 적다며 항의한 것이다. 짧은 언쟁 끝에 누군가가 화살을 손에 쥐고 위협적인 제스처를 취했고 원주민 전사들도 긴장했다. 그 자리에서 카치카가 나서 손짓으로 사람들을 진정시켰지만 도산의 눈빛은 매섭게 빛났다. 그는 연희를 곁눈질하더니 부드럽던 추장의 방식과는 달리 외지인들을 향해 뭔가 격한 말을 내뱉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분위기로는 조심하라는 무언의 경고임이 분명했다.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점점 겉으로는 예우를 지키면서도 예전처럼 물자를 나누는데 관대하지 않았다. 마실 물이나 식량을 구하려면 표류자들 또한 숲에서 직접 열매를 따고 작은 동물을 사냥해야 했다.
문제는 정글 속 독충이나 맹수,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환경이 그들을 더욱 위험에 내몰았다는 점이다. 설령 운이 좋게 작은 새나 도마뱀을 잡아도 원주민들이 사용하는 불 피우는 기술을 빌리지 않으면 조리조차 어려웠다.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연희는 어떻게든 원주민과 외지인 사이에 다리를 놓으려 했다. 아이들의 상처를 돌보거나 열병에 시달리는 어른들에게 소독을 해주면서 조금씩 그들에게 인간적인 공감대를 전했다. 카치카는 그녀의 그런 태도를 보며 종종 흐뭇해했지만 도산을 비롯한 몇몇 전사들은 달가워하지 않는 눈치였다. 어느 날 연희는 카치카가 속삭이듯 묻는 시선을 느꼈다. 마치 이 많은 외지인들을 언제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하느냐는 무언의 고민처럼 보였다. 연희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 역시 이곳에서 오래 머무르는 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섬을 빠져나갈 방도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바깥 세상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 수 없고 구조가 올 거란 보장도 없었다. 서서히 쌓여가는 긴장감은 누구도 부정하기 힘든 현실이 되었다. 언제 어디서 폭발할지 모를 불씨가 마을 곳곳에 깔려 있었다. 그리고 연희는 그 불씨가 자신에게도 닿을 수밖에 없음을 예감하고 있었다. 어느 날 새벽 하늘이 잿빛으로 물들고 폭우가 쏟아질 것 같은 습도가 마을을 무겁게 짓눌렀다. 바람이 세차게 불기 시작하면서 움집의 지붕이 흔들렸고 사람들은 빗물을 대충 그릇에 받아 식수로 활용하려 애썼다. 하지만 폭풍은 몇 시간을 거듭해 이어졌고 물이 넘쳐나면서 마을 주변의 경작지나 산책로가 진흙탕으로 변했다. 사냥을 나갈 수도 제대로 불을 피울 수도 없는 답답한 상황에 모두가 예민해졌다. 이런 날씨가 며칠째 계속되자 쟁반처럼 드러난 식량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조개나 바닷가자의 등을 채집하던 이들도 거친 파도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졌다. 원주민 중 일부는 내부에서 불신과 불안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왜 우리가 이들을 책임져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갔다. 외지인들의 군상 중에서도 분열이 일어났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굳이 이 부족을 의지하지 않고 따로 독립해 살 방법을 찾아보자고 주장했고, 다른 이들은 우리가 이 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따로 떨어졌다가는 몰살당할 수도 있다고 맞섰다. 연희는 두 쪽 모두를 설득해보려 했지만 그녀의 노력은 번번이 벽에 부딪혔다. 제각각 불안과 욕심, 그리고 생존 본능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는 온화한 말 한마디가 크게 와닿지 않았다. 특히 배에서 살아남은 젊은 남자들 중 몇몇은 스스로를 전사라 칭하며 원주민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는 태도를 보였다. 이 섬은 이제 우리도 함께 지배할 권리가 있다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에 연희는 알 수 없는 불길함을 느꼈다. 그런 언행은 도산 같은 원주민 전사를 자극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이윽고 폭풍이 잦아들 무렵 마을 한가운데에 마련된 공터에서 크고 작은 언쟁이 잇따랐다. 원주민들과 외지인 대표격 남성들이 음식을 어떻게 분배할지, 사냥과 채집은 어떻게 분담할지 등을 놓고 의견을 조율했지만 대화는 끝내 평행선을 달렸다. 언어가 달라서 의사소통이 매끄럽지 않은 것도 문제였고 결정적으로 서로에 대한 신뢰가 바닥난 게 치명적이었다. 결국 카치카가 직접 나서서 일시적인 중재를 시도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짧게나마 함께 춤을 추는 의식을 열도록 했다. 전통 북소리에 맞춰 원주민들이 화합의 춤을 추고 외지인들에게도 그 리듬에 맞춰 몸을 움직여 보라고 손짓했다. 연희는 조심스럽게 허리를 숙이고 스텝을 맞춰 보았다. 순간 파도의 잔해 같은 여운이 사라지고 모두가 몸짓으로 작은 웃음을 나누는 듯 보였다. 그러나 그 순간적인 화해의 분위기는 길지 않았다. 도사는 어두운 눈빛으로 뒤에서 지켜볼 뿐 춤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 또한 제 마음속에 불신을 지우지 못하는 듯했다. 연희는 그를 힐끗 볼 때마다 등 뒤로 알 수 없는 서늘함을 느꼈다. 언젠가 폭발할지도 모르는 상황의 근원이 바로 그 젊은 전사임을 직감하면서도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 답답하기만 했다. 조금씩 삐걱대는 공동체의 톱니바퀴는 더 깊은 균열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잿빛 구름이 걷히고 한낮의 햇살이 마을을 비추던 어느 날 카치카가 갑작스럽게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원주민들은 그에게 전통 약초를 다려 먹이고 숯가루를 임에 바르는 등 나름의 치료법을 시도했지만 병세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연희는 남은 의약품으로 해열제를 주고
이마에 찬물로 찜질을 하며 최선을 다했다. 그 늙은 지도자가 눈을 지그시 감고 신음할 때마다 마을 전체는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다. 카치카는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 단순한 권력자가 아니었다. 그는 가족처럼, 때로는 아버지처럼 그들을 이끌어온 정신적 지주였다. 특히 그가 보이는 호의와 중재 덕에 외지인과 원주민 사이에 최소한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었다. 연희는 그 사실을 잘 알았다. 만약 그가 쓰러진다면 이미 불안정한 이 공동체는 더 큰 혼돈 속으로 빠져들 게 뻔했다. 사흘이 지나도록 고열은 꺾이지 않았다. 원주민 중 몇몇은 이 열병이 섬의 저주 또는 조상의 분노 때문이라며 두려워했다. 다른 이들은 외지인들이 전염병을 가져왔을지 모른다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배에서 살아남았던 이들 중에는 혹시 누가 카치카를 독살하려고 했을 수도 있다는 끔찍한 소문을 퍼뜨리는 자도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 평온해 보이던 마을의 공기는 삽시간에 음모와 갈등으로 뒤덮였다. 연희는 그저 병을 치유하고자 하는 마음뿐이었지만 여러 시선이 그녀를 향해 교차했다. 왜 너희가 왔을 때부터 이런 병이 돌기 시작했느냐는 무언의 의혹이 숲처럼 우거졌다. 그런 상황에서도 연희는 카치카의 손을 잡고 그에게 최대한 안정을 주려 애썼다. 가끔 의식이 돌아오면 카치카는 미약한 목소리로 제발 이 섬을 이라며 뭔가를 말하려 했지만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어느 이른 아침 마을 사람들이 급히 연희의 움집으로 달려왔다. 카치카가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이 번지는 데는 차에 몇 분이 걸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슬픔과 분노를 한꺼번에 토해냈다.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는 이도 있었고 하늘을 향해 괴성을 내지르는 이도 있었다. 외지인들 가운데도 그를 존경했던 이들은 착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었다. 그가 생전에 쌓아온 신뢰와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았다. 특히 연희는 그의 죽음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다. 살아남은 이후 처음으로 자신이 뭔가 해낼 수 있다고 믿게 만들어준 이가 바로 그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눈물도 잠시 이제는 더 큰 소용돌이에 휘말릴 준비를 해야 했다. 카치카의 부재는 분열과 혼돈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장례의식이 조촐하게 치러지던 날 도사는 부쩍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는 마을을 돌며 자신이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공공연히 선언하기 시작했다. 이 섬에서 가장 뛰어난 사냥 실력을 지녔고 식량 확보 능력이 있으니 자연스러운 후계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였다. 그에게 동조하는 젊은 전사들도 하나둘 그의 주위로 모여들었다. 외지인들 중 일부는 독재적인 통치자가 될 것이라며 경계했지만 당장은 뚜렷한 반대 세력이 없었다. 그렇게 카치카의 사망은 마을과 섬 전체를 뒤흔드는 서막이었다. 새로운 권력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는 가운데 연희는 자신에게 불길한 예감이 엄습하는 걸 느끼고 있었다. 카치카의 장례를 마치고 며칠 후 날이 무덥고 바람 한 점 없는 오후였다. 마을에는 일상적인 분주함 대신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도사는 카치카의 가족들을 설득하거나 제압해 사실상 새로운 지도자로 군림하기 시작했다. 그의 수하로 들어간 젊은 전사들은 무리를 지어 마을 여기저기를 순찰하며 위험을 과시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희에게 예상치 못한 통보가 주어졌다. 도산이 직접 그녀를 찾아와 말했다. 비록 완전한 언어 소통은 아니지만 몇 달간 섬에 머물며 몸짓과 단어를 익힌 덕에 대강의 의미는 이해할 수 있었다. 리오는 이제 내 곁에 있어야 한다. 다른 누구도 너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그의 얼굴에는 당당함과 소유욕이 뒤섞인 기묘한 표정이 스쳐갔다. 연희는 깜짝 놀랐다. 이제껏 카치카의 보호 아래서 원주민과 외지인 모두를 자유롭게 돌볼 수 있었는데 도사는 그런 분위기를 한순간에 깨버린 것이다. 제가 왜 그래야 하죠? 저는 여기에 묶여있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한국어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도사는 단호했다. 그가 쓰는 부족 언어로 다시 한번 강조하듯 말했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다른 자들이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키겠다. 문제는 그것이 보호라기보다 통제에 가까웠다는 점이다. 도산의 의중은 분명했다. 그는 연희를 마을의 상징적 존재처럼 여기는 동시에 자신의 권위를 공고히 할 도구로 삼으려는 듯했다. 원주민 전사들은 이제 연희를 함부로 부를 수 없었고 외지인들도 그녀에게 접근하려면 도산의 허락을 구해야 했다. 그녀는 졸지에 도산의 소유물처럼 여겨지게 되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배에서 살아남은 몇몇 남자들은
불쾌함과 분노를 느꼈다. 우리가 왜 저 젊은 전사의 지시를 받아야 하지? 아무 힘도 없는 우리가 뭘 어쩌겠어? 서로 다른 반응이 오갔다. 누군가는 조용히 분노를 사겼고 누군가는 도산을 몰래 타도하려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추종 세력은 사냥과 식량 공급을 장악하고 있었으니 감히 대놓고 맞설 엄두를 내기 힘들었다. 연희의 마음은 혼란 그 자체였다. 스스로 선택한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정해진 역할이었다. 마을에서 나름대로 신뢰를 쌓아온 그녀였지만 이제는 도산의 그늘 아래서 모든 움직임이 제약받았다. 마치 섬 전체가 커다란 족쇄가 되어버린 기분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여기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억울함과 분노가 끌어올랐다. 하지만 당장 어떻게 벗어날 방법이 보이지 않았다. 다른 외지인들도 각자 생존에 급급했고 원주민들 중에서도 도산에게 대놓고 반발하는 이는 드물었다. 이 사건은 하나의 분명한 전환점이었다. 더 이상 평화롭던 시절은 완전히 지나갔다. 권력의 균형추가 도산 쪽으로 기울면서 공동체 내부는 한층 더 깊은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었다. 연희는 이제 매일 밤 불안에 잠을 설치며 과연 이곳에서 빠져나갈 길이 있을까 하는 질문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도산이 새 지도자로 군림하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섬 곳곳에서 묘한 동요가 감지되었다. 원주민 중에는 그를 지지하는 세력도 많았지만 고인이 된 카치카의 전통을 존중하며 도산의 급작스러운 권위 행사를 불안하게 여기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이는 거의 없었다. 무장을 갖춘 전사들이 도산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으므로 함부로 움직였다가는 그 즉시 징계를 받을 것이 뻔했다. 반면 외지인들 사이에서는 조용한 움직임이 생겨났다. 특히 배에서 살아남은 남자들 몇몇은 이대로 도산의 지시를 따르며 지낼 수 없다. 결국 우리에겐 섬을 탈출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도는 없었다. 뗏목이라도 만들어서 바다로 나가보자니 망망대해로 다시 표류할 위험이 컸다. 더구나 식량과 물이 충분치 않아 무작정 떠나기엔 목숨을 걸어야 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연희는 여러 번 곤란한 청을 받았다. 외지인 남자들이 몰래 다가와 도산이 놓은 감시망을 피해 조금씩 무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네가 그를 설득해서 방심하도록 만들어달라. 거나 어차피 너는 그의 측근으로 지내야 하니 그를 조금만 안심시켜달라고 요구했다. 반대로 도산 쪽 전사들은 너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존재인지 외지인들의 간계에 넘어가지 않을 것인지 증명하라며 압박하기도 했다. 결국 연희는 어느 쪽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한 채 외줄타기 같은 날들을 보내게 되었다. 의료 지식을 이용해 누구든 다친 이가 있으면 치료해 주어야 했지만 그때마다 서로 다른 세력이 접근해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흘리거나 협력을 강요하는 일이 잦아졌다. 그녀는 사람들의 상처를 붕대로 감싸면서도 그들의 속셈까지도 어쩔 수 없이 접하게 되었다. 치료가 곧 음모의 수단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한편 연희는 원주민 여자들과 조금씩 친분을 쌓으려고 노력했다. 언어 장벽이 있었지만 여성 특유의 연대감으로 서로의 머리를 따아주거나 간단한 수공예를 함께하며 조용히 마음을 나누었다. 그들은 도산의 횡포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우울한 표정이나 눈빛을 통해 그 역시 완벽한 지도자는 아니라는 사실을 암시했다. 그러나 그들도 가족과 마을을 지켜야 하기에 선뜻 반발하기는 어려워 보였다. 얼마 후 도산이 이끄는 전사들이 바다 건너 어딘가에서 작은 배가 지나가는지 망을 보겠다고 떠났다. 그 틈을 타 외지인 남자들은 더 적극적으로 반란 계획을 모색했다. 지금이라면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마을을 장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들의 말은 솔깃했지만 연희는 그 이야기에서 또 다른 공포를 느꼈다. 만약 이들이 힘으로 마을을 접수한다면 또 다른 폭력의 시대가 열릴 뿐 아닐까? 그리고 지금의 도산처럼 이들도 결국 자신을 또 다른 상징으로 이용하려 들지 않을까? 그녀는 한낮에 뜨거운 해변가에 혼자 서서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한편으로는 작은 희망도 있었다. 언젠가 저기서 누군가 나타나 우리를 구해줄까? 그러나 이 섬은 이미 하나의 작은 전쟁터로 변해가고 있었다. 도산이 전사들과 함께 숲 건너 바닷가로 나가 있는 동안 마을에는 묘한 정막이 깃들었다. 지도자가 잠시 자리를 비웠으니 어쩌면 모두가 마음 편할 법도 했으나 오히려
어디선가 갑작스러운 돌발 사태가 터져 나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감돌았다. 외지인들 중 일부는 기회를 틈타 원주민 몇을 포섭하려는 듯 움직였다. 우리가 함께 세력을 이루면 도산이 돌아와도 마을을 우리 손에 둘 수 있을 거야. 헛도는 약속과 은밀한 사탕발림이 오갔지만 원주민들은 대부분 말없이 거절하거나 자리를 피했다. 그날 오후 연희는 격렬한 두통을 호소하는 원주민 여인을 진찰했다. 그녀는 잦은 기침과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다. 남은 해열제조차 거의 없는 상황이었지만 연희는 다행히 숲에서 구해둔 약초와 깨끗한 물로 간이 치료를 시도했다. 여인은 점차 안정을 찾았고 그제야 연희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맙다는 의미를 담은 듯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들의 언어로 감사를 표했다. 비록 완전한 대화는 아니었지만 그 진심은 전해졌다. 한편 배에서 살아남은 이들 중에는 옛날부터 선원으로 일했던 이도 있었다. 그는 일종의 지도를 그려가며 주변 해류와 바람 방향을 살폈다. 남동쪽으로 며칠만 가면 브라질 본토 해안이 나올지도 몰라. 몇몇이 그 말에 솔깃해하며 대충 뗏목 재료를 모아보려 했지만 역시나 큰 폭풍이 오면 순식간에 부서져 버릴 위험이 컸다. 더구나 먹을 것과 물을 충분히 챙길 수 있는지도 불확실했다. 섣불리 떠났다가는 오히려 바다에서 죽음을 맞을 공산이 컸다. 그 무렵 마을 어귀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다. 외지인 두 사람이 숲으로 들어갔다가 원주민 경계병에게 붙잡힌 것이었다. 그들은 그저 열매를 따러 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원주민 전사들은 무언가 수상한 행위를 했다며 강하게 추궁했다. 연희가 다급히 달려가 중재를 시도했다. 사실 그 두 사람은 뗏목 제작에 쓸 넝쿨을 찾으려 했다. 그러나 이걸 발각당하면 불순한 의도로 보이기에 충분했다. 결국 한 전사가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연희에게 현지 언어로 쏟아냈다. 이들은 도산이 없는 틈을 타 우리를 배신하려 한다. 연희는 그 앞에서 필사적으로 손사래를 치며 그들의 무모함이 단지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행위였음을 해명하려 했다. 이 과정을 지켜본 마을의 몇몇 노인들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잦은 충돌과 의심이 되풀이되면서 모든 공동체 구성원은 이미 지쳐가고 있었다. 늦은 밤 도산이 일행과 함께 돌아왔다. 그는 상황이 정리되기도 전에 누가 나 없는 사이에 숲에 들어갔느냐부터 추궁했다. 전사들은 즉시 사실을 보고했고 도산은 자칫하면 이 섬의 비밀을 드러낼 수도 있었다며 노기를 드러냈다. 이쯤 되니 연희는 점점 숨이 막혔다. 어느 누구도 한 걸음 물러서려 하지 않고 모두가 골마가는 불신과 야망 속에서 서로를 겨우 억누르고 있었다. 밤하늘에 뜬 달이 작게 흔들리는 듯했다. 연희는 움집에 돌아와 바닥에 주저앉아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을 견딜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언젠가는 빛이 보일까? 혹은 여기서 영원히 못 나가는 걸까? 불안과 희망이 교차하는 순간 바람이 움집의 얇은 벽을 흔들었고 그녀는 서늘한 공포에 몸을 떨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아침 도사는 마을 한가운데 나무를 엮어 만든 간이 무대를 세우고 전체 주민과 외지인을 집합시켰다. 그는 눈빛을 번뜩이며 웅변을 시작했다. 익숙치 않은 언어였지만 몸짓과 억양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다. 이 섬은 우리 것이고 나 도산이 이 공동체의 보호자다. 섬에 남아있는 이상 너희는 나의 규율에 따를 의무가 있다. 외지인들의 표정은 대체로 어둡거나 분노에 차 있었고 원주민들 중에서도 곤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도산이 가장 먼저 지시한 것은 사냥 분담과 음식 분배의 완전한 중앙화였다. 즉 모든 식량은 그의 통제해 모아지고 필요한 몫만큼 나누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어기는 자는 단칼에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실질적으로 식량이 생사와 직결되는 상황에서 이는 절대적인 권력을 쥐겠다는 선포나 다름없었다. 연희를 비롯한 외지인들은 착잡한 심정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혹시나 반박이라도 했다가는 반역자로 몰려 더 심각한 처분을 받을 테니 아무도 섣불리 나서지 못했다. 다만 일부 외지인은 은밀히 손짓하며 동료들과 눈빛을 교환했다. 도산이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할수록 언젠가는 이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음을 암시하는 듯했다. 그날 저녁 연희는 몰래 말을 건네온 한 외지인 남성 박진수라는 이와 긴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그는 일찍이 마도로스 생활을 해왔기에 바다 사정에도 꽤 밝았다.
연희 씨, 이대로 있다가는 우린 결국 다 도산의 손바닥에서 허덕일 겁니다. 뗏목을 만드는 것은 위험하지만 이 섬의 구조 신호라도 보내야 하죠. 무언가 불을 피워 연기를 올리거나 거대하게 도움이라는 표시를 만들든가 해야 해요. 연희도 구조의 가능성에 희망을 걸고 싶었으나 도산이 이런 움직임을 허락할 리 없었다. 그는 외부와의 접촉을 원치 않았다. 그저 섬을 완전히 장악해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려는 듯 행동하고 있었다. 그녀는 답답한 심정으로 어떻게든 조용히 준비해야겠네요. 하지만 눈이 너무 많아요라고 낮게 속삭였다. 그리고 어느새 도산에 가까운 전사들은 주민들의 동태를 시시각각 감시하고 있었다. 웃거나 떠드는 소리조차 크면 이들이 다가와 묘한 눈빛으로 제지했다. 긴장으로 가득한 일상이 반복되며 사람들은 심리적으로도 극도로 지쳐갔다. 연희는 아픈 이를 돌보느라 여기저기를 오가야 했지만 혹시나 도산의 명을 거스르는 행동으로 보일까봐 매사에 조심스러웠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날 밤 그녀는 바닷가로 잠시 걸어 나갔다. 모래사장에는 고깃배에서 떨어진 낚싯줄 조각이나 물결에 떠밀려온 나뭇가지가 쌓여 있었다. 달빛 아래 파도가 잔잔히 밀려오는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어떤 식으로든 길을 찾아야 해. 여기에 영영 갇혀 있을 순 없어. 그러나 섬 밖의 세상에서는 이미 전쟁이 한창이었고 과연 구조가 올지조차 불투명했다. 언제라도 도산의 분노가 폭발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그를 몰아내려는 음모가 서서히 자라나는 중 연희의 하루하루는 마치 숨막히는 전쟁터를 걷는 기분이었다. 도산의 통치는 날이 갈수록 강압적 색채가 짙어졌다. 조금만 의심스러운 행동을 해도 그와 가까운 전사들이 몰려와 추궁했고 사람들은 그에게 충성 맹세를 해야만 최소한의 식량을 배급받을 수 있었다. 원주민 상당수도 그의 지배 방식에 불만을 느끼면서도 도산이 사냥과 분배권을 쥐고 있기에 감히 대놓고 반발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또 한 번 사건이 벌어졌다. 외지인 중 한 명이 몰래 만든 칼 같은 날붙이를 간직하고 있다가 발각된 것이다. 도산 측 전사들은 이를 쿠데타의 증거라며 난동을 부렸다. 칼을 소지한 외지인은 변명하려 했으나 이미 공포 분위기에서 그의 말은 무시되었다. 결국 도산이 공개적으로 그를 위협하고 모든 외지인이 모인 자리에서 무언의 시범을 보였다. 다치게 하지는 않았지만 겨우 멈칫하는 모습에서 그가 언제든 폭력을 쓸 수 있음을 과시한 것이다. 사람들은 두려움과 분노로 침묵했다. 연희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더없이 위태롭다는 것을 절감했다. 이미 도산은 그녀를 자신의 사람으로 선포했지만 그녀는 그 자리에 안주하고 싶지 않았다. 문제는 대놓고 반기를 들 수 없다는 점이었다. 애초에 무기도 없고 싸울 방법도 없었으며 도산에게 호의적인 전사들을 상대하기는 벅찼다. 그렇다고 그의 곁에 머무르자니 결국 모든 외지인과 원주민 여인들의 원망을 살까 두렵기도 했다. 밤이면 연희는 움집 구석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잠을 청하곤 했다. 불안한 마음에 쉬이 잠이 들지 않았지만 낮에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도산의 명령에 따르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의심을 사기 쉬웠다. 그녀가 치료를 위해 움직일 때마다 전사 중 한두 명이 뒤따라와 감시했다. 누군가와 은밀한 대화를 나누기도 어려웠다. 그럼에도 인적 드문 해변이나 숲속에서 간간히 용기를 내어 몇몇 사람들과 정보를 교환했다. 박진수를 비롯한 외지인 몇몇은 도산 체제에 맞설 무언가를 준비 중이었고 원주민 중에서도 은밀하게 그를 지지하는 이들이 있다고 했다. 그들은 고인이 된 카치카의 혈통을 더 따르고 싶어해요. 도산의 방식이 너무 급진적이라 전통을 훼손한다고 생각하죠. 이 말에 연희는 작은 희망을 느꼈다. 그렇다면 둘이 힘을 합하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돌아오는 대답은 조심스러운 긍정이었다. 이런 긴박함이 최고조로 치닫는 와중 섬에 점점 이상 징후가 나타났다. 폭우로 구석진 웅덩이에 괴어있던 물이 썩어 들어가고 해안가에서도 해초가 대거 썩어 악취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전염병이라도 돌면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도산은 불길한 기운은 외지인들이 몰고 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자기 지시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다. 모두가 피로에 지쳐가고 땀과 신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 공동체가 더는 버티기 어려워 보일 정도로 흐트러지는 기색이 역력했다. 연희는 막막함 속에서도 자꾸만 카치카가 죽기 전 남긴 눈빛을 떠올렸다.
이 섬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 그 말이 분명히 담긴 뜻이 있을 텐데 마치 어떤 암시에 사로잡힌 듯 그녀는 누군가가 이 막다른 길을 헤쳐나갈 묘책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도산의 지도력에 대한 불만이 무르익던 어느 날 밤 드디어 긴장이 폭발할 듯한 사건이 일어났다. 외지인 남성들과 불만을 품은 원주민 전사 일부가 숲속 어귀에서 비밀 모임을 갖고 있다는 정보가 도산 측에 흘러 들어간 것이다. 도산은 분노에 차서 즉시 부하 전사들을 불러 모았고 칼과 활로 무장한 채 그 모임 장소를 덮쳤다. 달빛 아래에서 울부짖는 소리와 거친 숨소리가 뒤엉켜 섬의 어둠 속에 파문을 일으켰다. 연희는 움집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으나 밖으로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그녀는 스스로 중얼거렸다. 계획이 완성되기도 전에 반발이 먼저 터져버린 모양이었다. 혹시라도 부상자가 생기면 자신이 불려갈 수도 있겠지만 잘못하면 이번 사태의 공범으로 몰릴지도 몰랐다. 결국 새벽 무렵 비몽사몽한 상태로 있던 연희를 전사 둘이 억지로 끌어내었다. 쓰러진 사람들에게 치료가 필요하다는 명목이었다. 숲속 가장자리에는 이미 몇몇 외지인과 원주민 전사가 쓰러져 신음을 흘리고 있었다. 뚜렷한 외상이 없는 이도 있었지만 격렬한 몸싸움 속에 어딘가 크게 부딪혔는지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연희는 깜짝 놀랐으나 정신을 차리고 이들을 살펴보았다. 얼른 따뜻한 곳으로 옮겨서 지혈해야 해온하고 한국어와 원주민 언어가 섞인 말로 소리쳤다. 도사는 부상자들을 본체만체하며 영모를 꾸민 자들은 응당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고함쳤다. 그 순간 부상자 중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연희에게 손을 뻗었다. 우린 단지 이 섬을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 그의 눈에는 절망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연희는 그 손을 부여잡고 제발 버텨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치료할게요. 라고 말했지만 사방에서 도산의 추종자들이 거칠게 몰려와 무기를 치켜들고 분위기를 험악하게 몰아갔다. 마을로 돌아온 뒤에도 부상자들은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다. 도산은 그자들은 죄인이라며 약을 쓸 가치가 없다는 식으로 내쳤다. 하지만 연희는 차마 외면할 수 없어. 몰래 약초와 붕대를 챙겨 그들의 상처를 돌보았다. 그녀를 돕는 이들도 있었지만 모두가 두려워서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도사는 더욱 과격한 방법으로 자신에게 대항할 기미를 없애려 했다. 전사들을 시켜 마을 곳곳을 수색하고 쓸만한 도구나 무기를 발견하면 압수했다. 외지인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숨겨둔 라디오조차 빼앗겼고 이쯤 되니 섬에는 최소한의 희망도 외부 세계와의 교신도 모두 끊긴 듯 보였다. 이 극한 상황 속에서 연희는 밤마다 번뇌에 시달렸다. 부상자 중 한 명이 위중했지만 도산이 허락한 약이나 물자는 한계가 있었다. 이대로라면 죽을 수도 있어.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제대로 잠들지도 못했다. 눈꺼풀이 무거워질 때면 바닷가에 울리는 파도 소리가 아득하게 귓전을 때렸다. 마치 이 섬 전체가 신음하는 듯했다. 이제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 불길함이 피어올랐다. 과연 이곳에 다시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을까? 아니면 모두가 서로를 잠식하고 파멸로 치달을까? 이 마지막 갈림길에서 무언가 단호한 결단이 필요함을 연희는 깨닫기 시작했다. 폭풍 전야 같은 긴장이 계속되던 어느 이른 새벽, 바닷가에 대형 어선 한 척이 지나가는 듯한 형체가 어렴풋이 보였다. 햇빛이 아직 희미한 시각이었기에 똑똑히 확인하기는 어려웠지만 분명히 커다란 배가 수평선 너머를 지나가고 있었다. 이를 본 원주민 중 한 명이 놀라 달려왔고 연희에게 그 사실을 전했다. 밖에서 누군가 오고 있는 것 같아. 연희는 가슴이 뛰었다. 구조나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순간 솟구쳤다. 그러나 문제는 도산이었다. 그는 외부 세력이 이 섬에 들어오는 것은 허락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몇몇 전사와 함께 해변에 달려가 숨기고 있던 활과 창을 들고 주변을 살폈다. 배에서 사람이 내려오면 그들을 몰아낼 태세였다. 이 광경에 외지인들은 경악했다. 저 배가 우리가 여길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데. 박진수를 비롯한 몇몇이 필사적으로 말렸지만 도사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연희는 갈등 끝에 숲속에서 비밀리에 모여있던 이들과 함께 결심을 내렸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영원히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도산이 막는다면 우리가 직접 나서서 연락을 취해야 해요.
그들은 허겁지겁 해변 반대편으로 향했다. 혹시라도 큰 불을 피워 연기를 올리면 배에서 발견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미 전에 준비해 두었던 마른 장작 더미에 불씨를 옮기기 시작했다. 불꽃이 커지면서 연기 기둥이 하늘로 치솟았다. 도산의 전사 몇이 이를 발견하고 달려왔고 곧바로 몸싸움이 벌어졌다. 멈춰라. 이 섬에 다른 자들을 끌어들이지 마. 창이 날아오고 외지인 한 명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러나 뒤로 물러날 수는 없었다. 박진수와 몇몇이 기지를 발휘해 불길을 계속 지켰다. 연희 역시 온몸이 떨렸지만 비장하게 불쏘시개를 더 넣으며 연기가 계속 올라가도록 유지했다. 결국 연기가 높이 솟구치자 저 멀리 바다 위에 있던 배가 멈춰 서는 듯 보였다. 신호를 인지했는지 방향을 틀어 섬 쪽으로 다가오는 모습이 어렴풋이 확인됐다. 이 광경을 본 도사는 분노에 몸을 떨었다. 감히 내 섬의 외부인을 부르다니. 그는 전사들에게 또 한 번 돌격을 지시했지만 그 사이 원주민 중 일부와 외지인들이 힘을 합쳐 그를 막았다. 더 이상 무자비한 지배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였다. 이윽고 배에서 작은 보트가 내려왔다. 몇 명의 어부처럼 보이는 이들이 노를 저어 해변에 상륙했다. 그들은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분명 긴장된 표정으로 섬을 살폈다. 난생 처음 보는 상황이었을 테니 갑작스러운 혼란에도 어찌할 바를 몰랐다. 연희와 다른 외지인들은 필사적으로 손짓하며 자신들의 처지를 알리려 했다. 전투는 아니고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호소한 것이다. 도사는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으려 했지만 이미 수적 열세였다. 그의 전사들도 도산의 명령에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다. 결국 박진수와 원주민들이 힘을 합쳐 그를 제압하자 마치 긴 악몽이 스르르 꺼지는 듯했다. 해변 한편에서는 부상자들이 쓰러져 있고 연기는 바람에 흩어져 갔다. 엉켜있던 매듭이 풀리듯 섬은 한순간에 정적과 해방감을 동시에 맛봤다.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았지만 최소한 외부와의 접촉이 이루어졌고 더 이상의 폭력은 일단 진정되는 듯했다. 연희는 울컥 솟아오르는 눈물을 억누르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끝일까? 바닷가에서부터 어부들이 천천히 다가오자 신기루 같은 풍경이 현실이 되었다. 어부들이 상륙한 뒤 마을에는 순식간에 커다란 소동이 일었다. 그들은 처음에 활과 창을 든 원주민들을 보고 겁에 질린 기색이었지만 연희를 비롯한 외지인들이 간절히 도움을 청하자 조심스럽게 접근해왔다. 바닷가에서의 광경은 한편의 악몽 같았다. 부상자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마을 곳곳에는 혼란스러운 흔적이 남아있었다. 도사는 제압당한 채 억류되어 있었고 그의 추종자들 또한 더 이상 항거할 기세를 잃고 있었다. 사정이 대략적으로 전해지자 어부들은 식수와 간단한 약품을 건네주며 외지인과 일부 원주민 부상자들을 돌보도록 도왔다. 연희는 수개월, 아니 수년간 쌓여온 긴장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풀리는 듯 전신에 힘이 빠져나갔다. 그녀는 바닷가 모래사장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드디어 끝났구나라는 안도와 함께 지난날의 고통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소식을 듣고 보트를 더 불러온 어부들은 섬 주민들이 처한 상황을 수습하려 애썼다. 물론 서로 언어가 달라 소통이 쉽지는 않았지만 절박함과 연민이 통역사 역할을 해주었다. 연희가 해변에서 그들에게 한국어와 서투른 포르투갈어 그리고 간단히 배운 원주민 언어를 뒤섞어 가며 각자의 처지를 설명했다. 그 과정에서 외지인들은 자신들을 본토나 다른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달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모든 이가 섬을 떠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원주민들 중 많은 이들은 섬이 곧 고향이자 전부였고 오로지 더 나은 질서가 회복되길 바랄 뿐이었다. 도산의 폭압에 시달렸지만 그를 내쫓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한 이상 예전의 전통과 평화를 되찾을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더구나 어부들도 대규모로 사람을 태워 나를 만한 배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그들은 주로 연안에서 어획 활동을 하던 작은 선박들이었고 마을 전체 인구를 이동시키기엔 역부족이었다. 결국 합의 끝에 희망하는 외지인들은 차례대로 본토에 나가 도움을 청하고 구조 요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도사는 강제로 외지인 손에 넘겨지지 않았으나 마을 내에서 다시는 무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여러 원주민과 박진수 등 몇몇 외지인이 연합하여 철저히 감시하기로 했다.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지만 대다수가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수용했다. 연희는 그중 가장 먼저 섬을 떠나는 이송보트에 오르게 되었다.
몸과 마음이 이미 너무 지쳐 있었고 그녀를 아끼던 일부 원주민도 그대는 여기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다. 더 안전한 곳에서 회복하길 바란다고 권했다. 이미 7년이란 긴 세월을 이 낯선 섬에서 보냈다. 처음 이곳에 표류했을 때의 자신을 떠올리면 순수한 열망과 희망을 지니고 있던 소녀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몸도 마음도 쇠약해지고 심지어 한국말도 예전처럼 술술 나오지 않을 정도로 언어가 뒤섞여 있었다. 보트가 출항하는 순간 연희는 섬 해안에서 손을 흔드는 이들을 바라보았다. 원주민 중 일부는 그녀가 베푼 진료와 간호를 잊지 못해 흐린 눈으로 작별을 고하고 있었다. 박진수와 몇몇 외지인들도 같은 배를 타고 떠났고 이들은 한편으로는 후련하면서도 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섬에 남겨진 이들이 어떻게 지낼지, 과연 다시 예전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다. 긴 항해 끝에 그들은 브라질 본토 어딘가의 작은 항구에 닿았다. 그곳에서 이들의 사연은 현지 당국과 언론에 알려졌고 세계대전이 끝나가던 시점에 무려 7년간이나 남미의 외딴 섬에서 지내다 온 한국 여인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 물론 그 이야기가 얼마나 정확히 전해졌는지는 알 수 없었다. 많은 부분이 왜곡되거나 과장되기도 했고 실제로 섬의 존재와 원주민에 대한 언급은 최소화되었다. 연희는 현지 병원에서 기초적인 치료와 함께 심리적 안정을 취하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깨끗한 침대 시트를 만졌을 때, 그리고 향긋한 비누 냄새가 풍기는 목욕을 했을 때 눈물이 절로 났다. 언젠가는 가족품으로 돌아가리라는 희망이 있었지만 당장 멀리 돌아갈 배편과 안전이 확보되어야 했다. 전쟁으로 인해 국제 이동이 여전히 쉽지 않았기에 그녀의 귀국은 한참 후에야 가능해질 전망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적어도 이제 더 이상 폭력과 배신이 난무하는 섬에 묶여있지 않다는 점이었다. 몸에 새겨진 상흔과 마음 깊이 남은 트라우마는 쉽게 치유되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생존자로서 살아갈 힘을 간직하고 있었다. 카치카의 따뜻했던 눈빛과 그가 가르쳐 주었던 인간애, 그리고 수많은 갈등 속에서도 한 줌의 선의를 보여주었던 마을 사람들의 기억이 어둠 속의 작은 빛이 되었다. 그 뒤로 몇 년이 흘러 결국 연희는 고국으로 돌아왔다고 전해진다. 서울에 다시 발을 디뎠을 때 이미 세상은 전쟁의 흔적을 간직한 채 새 시대로 넘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어떤 격변에도 그녀가 섬에서 배운 것은 분명했다. 인간은 극한 상황에서도 서로 돕고 연대할 수 있다는 희망, 동시에 사소한 갈등에서 비롯된 폭력과 권력 욕망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뼈저리게 실감했다는 것이다. 오늘날 그녀가 겪은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숱한 소문으로 돌았다. 믿기 어려운 재앙과 기적이 교차했던 7년, 낯선 대륙의 외딴 섬에서 무력, 탐욕, 그리고 드문 선의가 얽힌 삶을 묵묵히 견뎌낸 이야기. 모든 사실이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분명히 한 시대의 아픔과 교훈을 상징하는 기록으로 남았다. 그녀의 눈에 어린 섬의 풍경은 여전히 악몽 같으면서도 어디선가 마음 한편에서는 그 풍광과 함께했던 따뜻한 순간들도 떠오를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진정한 인류애는 그렇게 가장 힘든 환경 속에서도 미약하게나마 싹을 틔운다는 사실을 그녀는 평생